출근길 10,000원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오늘도 한숨부터 자아냈습니다. 아프리카계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세상의 경계에 선 듯한 짙은 갈색 피부와 사회가 정한 표준과는 거리가 먼 풍만한 몸집. 28 박지우, 제 이름 석자 앞에는 언제나 이런 수식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버스 안 공기처럼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마치 제가 두 사람, 아니 세 사람 몫의 공간이라도 차지한 것처럼 느껴지는 비좁음 속에서 저는 오늘도 습관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쥔 제 손등 위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들, 혹은 옆자리에 앉기를 꺼리는 듯 슬쩍 비켜서는 사람들의 미묘한 움직임, 그런 것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익숙한 풍경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킥킥거림과 야, 코끼리 지나간다, 깜둥이 같은 악이 없는 탈을 쓴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던 기억. 그때마다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괜찮다고,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고, 남들과 달라서 더 특별한 거라고 말해주셨지만 세상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엄마의 위로는 때때로 힘을 잃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지만 아버지만큼이나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저를 향한 세상의 시선까지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제 안에 남아 새로운 환경을 향한 설렘과 동시에 또다시 반복될지 모를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대학 시절 조별 과제에서 은근히 배제당했던 경험, 소개팅 앱에서 제 사진을 올리자마자 쏟아졌던 무례한 메시지들, 그런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제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K스타일,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마케팅팀의 계약직, 수십 번의 서류 탈락과 면접에서의 고백 끝에 얻어낸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을 통과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드디어 저의 외모가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포트폴리오와 아이디어에 집중했고 외모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싹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희망은 출근 첫날부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의 어색한 첫인사가 오고 갔습니다. 대부분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미묘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특이하다. 우리 회사에 저런 사람도 있었나 하는 듯한 눈빛들. 그리고 제 직속 상사 강태수 부장. 180cm가 훌쩍 넘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하얗고 깨끗한 피부, 흐트러짐 없는 세련된 정장 차림. 유능함과 여유가 넘쳐 흐르는 듯한 그의 첫인상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과 얼굴을 확인한 후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셔터를 누르듯 훑고 지나갔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스쳐간 냉담함과 평가하는 듯한 시선.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지워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박지우 씨, 앞으로 잘해봅시다. 우리 팀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제게는 그 미소마저 하나의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제자리에 앉아 컴퓨터 전원을 켜면서 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내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고음은 마치 오래된 기계가 삐걱거리듯 불안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입사 초반 며칠은 폭풍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적응하고 팀원들의 이름과 역할을 익히고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팀원들은 제 외모에 대해 드러내놓고 언급하는 일 없이 사무적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강 부장의 무언의 지침을 받은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그저 무관심이거나 혹은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강태수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사처럼 행동했지만 단둘이 있거나 소수의 팀원들만 있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교묘하게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의 차별은
마치 미세먼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박지우 씨, 우리 팀은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첫인상도 무시 못하죠. 자기 관리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어때요? 인상이 너무 뭐랄까 좀 어두워 보여서 말입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진심 어린 조언이라는 포장지를 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할 때면 내용과는 상관없이 제 옷차림이나 화장법, 심지어는 제 말투나 표정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툭툭 던졌습니다. 지우 씨는 좀 더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어때요? 검은색은 너무 칙칙해 보이잖아요. 우리 팀 분위기하고도 안 맞고. 혹은 화장은 좀 생기 있게 하는 게 좋겠어요. 고객들이 우리 회사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내용이 좋으면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전달력이 좀 아쉽네.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그런가? 아니면 연습하면 나아지겠죠. 그 말 뒤에 숨겨진 너 같은 외모로는 뭘 해도 설득력이 없어라는 비웃음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들은 매번 제 가슴에 작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업무 지적이 아닌 명백한 외모 지적이자 인격 모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신분과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대로 항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밤마다 그의 말들이 이명처럼 귓가에 맴돌았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이상한가? 내가 그렇게 부족한가? 하는 자기의심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팀 회식 날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넓고 시끄러운 고깃집 안, 모두가 웃고 떠드는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 부장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자자, 우리 팀의 새로운 활력소. 박지우 씨에게도 한 잔 줘야지. 지우 씨 술 좀 하나? 이런 자리는 빼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 잘하려면.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그의 혀는 더욱 날카롭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웃음거리라도 되는 양저를 희롱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아프리카 햇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피부가 아주 건강해 보여. 하! 여름에 따로 태닝할 필요도 없겠네. 좌중은 순간 싸늘해졌지만 이내 몇몇 남자 직원들이 부장의 유머에 아부하듯 과장된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최윤아 씨가 제 눈치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힐끗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쏟아지는 모멸감과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 뒤에 숨겨진 조롱과 멸시.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폭력이었습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채 군중 앞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걸고 싶었습니다. 강태수 부장에게 제 실력을 증명하고 더 이상 외모로 저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하며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 분석을 하며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프로젝트 생각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이디어를 강 부장에게 보고하는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눈빛에는 아주 잠깐이지만 진지함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박지우 씨, 아이디어 괜찮네. 특히 이 부분은 상당히 참신하고 설득력이 있어 이대로 진행해도 좋겠는데 저는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잠시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도 저의 능력을 알아봐 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 껐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전체 임원회의에서 강 부장은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생각해낸 것처럼 제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임원들의 극찬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태연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게는 프로젝트의 핵심 업무가 아닌 자료 정리나 복사, 회의록 작성 같은 허들의 딜만 맡겼습니다. 명백한 성과 가로채기이자 업무 배제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족쇄가 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 민준에게 전화해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민준은 제 유일한 안식처이자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정말 인간 말종 쓰레기인 거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민주는 제 이야기에 함께 분노해 주었고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하고 그만둬야 할까? 나 같은 건 어딜 가도 똑같을 텐데. 제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내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당장 어떻게 하라고 섣불리 말은 못하겠지만 절대로 혼자 끙끙 앓지는 마. 내가 있잖아. 그리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 인간은 언젠가 꼭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고. 민준의 따뜻한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강태수의 교묘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는 폭식으로 이어졌고 불어난 체중은 다시 강태수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공개적으로 제 체중 변화를 언급하며 비웃었습니다. 박지우 씨, 요즘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 자기 관리가 엉망인데 그런 정신으로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오겠어? 우리 팀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좀 신경 써야 하지 않겠나?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못 들은 척 혹은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듯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에 눈을 뜨면 지옥 같은 회사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두통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일기장에는 절망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문장들만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와 비슷한 외모 차별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처음으로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싶다는 아주 작은 불씨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용기를 내기에는 제가 너무나 작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옆팀의 김 과장님이 강태수 부장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복귀 후 업무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었지만 강 부장은 그녀의 업무 속도가 느리다거나 아이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날도 전체 회의 중 강 부장은 김 과장님의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김 과장, 애 엄마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회사에 민폐만 끼치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애나 보지 왜 회사 나와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해? 회의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모두가 강 부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항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장님, 그 말씀은 너무 심하십니다. 김 과장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복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강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강 부장은 이내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박지우 씨가 김 과장 입장을 아주 잘 아는 모양이군.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수 없이 하도록 하세요, 김 과장.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회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강 부장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윤아 씨가 저를 놀랍다는 듯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최윤아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마주친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씨, 아까 회의 시간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강 부장님 행동이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안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우 씨 덕분에 저도 조금은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최윤아 씨는 그동안 강태수 부장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크고 작은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이나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강 부장이 제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저를 남몰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우 씨, 혹시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강 부장님, 정말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우 씨 혼자 힘들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최윤아 씨의 뜻밖의 지지에 저는 코끝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어쩌면 이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은 아주 작았지만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서는 계약직 재계약 심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김 과장님 일 이후로 강태수 부장은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태수 부장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언제나 차갑고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지우 씨 앉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고 목소리에는 비웃음마저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제 인사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다시피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지. 그래서 말인데 유감스럽지만 박지우 씨와의 계약은 이번 달까지인 걸로 알고 있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부장님, 그게 무슨...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제 업무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열심히 한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 기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 특히 박지우 씨도 잘 알지 않나? 자기 관리도 실력이라는 거. 그리고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는 회사도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 이해해 주길 바라네.
그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 덧붙였습니다. 너무 상심하지는 말고 더 좋은 곳으로 갈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일은 박지우 씨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의 위선적인 말투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였습니다. 제 외모와 그리고 지난번 김 과장님 일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묘하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핑계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을 나온 저는 멍하니 복도를 걸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최윤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지우 씨, 힘내요. 이건 예전에 강 부장님이 지우 씨 아이디어 가로채던 날 제가 우연히 녹음했던 통화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강 부장님이 다른 여직원들한테 성희롱 발언했던 거 제가 들었던 내용들 정리한 메모고요. 혹시 필요할까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와 메모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최윤아 씨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희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은 제 이야기와 최윤아 씨가 건네준 증거들을 확인하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이야.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 이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싸워야 해. 민준은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그리고 권력을 가진 강태수를 상대로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만약 실패한다면 저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지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엄마의 걱정스러운 얼굴, 아빠의 침묵,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다음 날 저는 텅 빈 마음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까지만 나오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지우야, 혹시 강태수 그 인간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짓 한 적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피해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유리해져. 이건 정의의 문제야, 지우야. 민준의 말에 저는 문득 김 과장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윤아 씨가 했던 말도 강태수는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했다는 것. 어쩌면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그것도 아주 많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 혼자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실은 더 크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윤아 씨에게 연락해 강태수의 과거 만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최윤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몇 년 전 퇴사한 여직원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여직원의 이름은 이수진 씨였고 그녀 역시 강태수에게 지속적인 외모 지적과 성과 가로채기, 심지어는 은근한 성희롱까지 당하다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다고 했습니다. 최윤아 씨는 어렵게 이수진 씨의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수진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제 진심 어린 이야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강태수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증언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와의 통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감,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 왔던 두려움과 자기 의심의 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것은 아주 작지만 뜨겁고 단단한 용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그리고 미래의 모든 박지우들과 이수진들을 위해서. 저는 민준과 최윤아 씨의 도움을 받아 강태수의 만행에 대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아 씨가 준 녹음 파일과 메모, 제가 그동안 틈틈이 기록해둔 강태수의 차별적 발언들과 부당 업무 지시 내용들, 그리고 민준이 IT 기술을 이용해 복원해낸 강태수의 과거 부당 업무 지시 메일들과 삭제된 파일들. 최윤아 씨는 용기를 내어 몇몇 동료들에게 익명으로라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놀랍게도 몇몇 동료들이 과거 강태수에게 당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강태수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했던 명백한 성희롱 발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증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그것들은 강태수라는 한 개인의 악행을 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와 직장 내 권력형 괴롭힘 그리고 성차별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증거들을 들고 민준이 소개해준 여성 인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수많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충분히 승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회사 감사팀에 강태수를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성희롱 등의 혐의로 공식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준이 운영하는 작은 독립 언론사와 몇몇 양심적인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덮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상대로 강태수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저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며 저를 회사 내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박지우는 원래부터 불만이 많고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아였다. 능력이 부족해서 해고당하는 것을 남자 상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등등. 심지어 저를 따로 불러내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위선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지우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서로 좋게 끝낼 수도 있잖아.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계약 연장 문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 원하는 부서로 옮겨줄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박지우 씨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 바닥 생각보다 좁다는 거 알지? 괜히 나 건드렸다가 너만 다치는 수가 있어. 후회하게 될 거라고. 그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번뜩였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일러준 대로 그의 말을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부장님, 저는 부장님의 그 어떤 제안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부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당한 처벌,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강태수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에 그저 순종적이고 나약하기만 한 박지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민준의 독립 언론사에서 처음 보도한 후 몇몇 대형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K스타일 강부장 갑질 논란, 미투 직장 내성 희롱과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고 익명의 직원들이 강태수의 추가 만행을 폭로하는 글들이 용암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회사는 더 이상 이 사건을 외면하거나 축소 은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강태수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된 채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민낯과 과거 행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해왔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그가 쌓아올린 성공이라는 바벨탑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주 후 회사는 강태수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파면. 회사는 또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과 슬픔이 더 컸습니다.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둡고 부끄러운 단면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은 당연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도 보았습니다. 제 용기 있는 행동이 그리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의 선의와 연대가 세상을 아주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 앞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K스타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는 제게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더 이상 그곳에 남아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제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곳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민중과 함께 작은 미디어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저처럼 목소리 내기 어려운 약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그런 매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보람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수진 씨도 저희 회사에 합류하여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글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최윤아 씨는 여전히 K스타일에 다니고 있지만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고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감한 직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게 연락해서 회사 소식을 전해주곤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동료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여전히 저는 사회가 말하는 아름다운 기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제 피부색은 여전히 짙고 제 몸은 여전히 풍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모습이 부끄럽거나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몸과 이 피부색은 제가 살아온 시간과 제가 겪어낸 용감한 투쟁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용기를 내어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밝고 화사한 노란색 원피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햇살 좋은 오후 서울 숲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시선들을 똑바로 마주하며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안의 작은 불씨는 이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 제 삶을 따뜻하고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은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제2의, 제3의 박지우가 더 이상 혼자 울지 않도록 그들의 곁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K스타일이니까요. 제 삶의 스타일, 그리고 제가 만들어갈 세상의 스타일 말입니다.